지금은 글로벌 학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작년까지는 영어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종 캠퍼스에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서창 캠퍼스라고 불렀는데 세종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그 평가가 이게 저희가 이제 분교 아닙니까? 분교 평가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영문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중영독이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경영학과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글로벌 학부에 이제 영미학 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학무에 오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도 언어학입니다. 순수 언어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순수 언어학이라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언어학 기회 보면 아우 어떻게 저런 걸 하나 막 데이터 넣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넓게 제가 이제 공부를 확장시키면서 여기 뒤에는 책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그 인간과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울 출판사 건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는 말과 생각의 발자취라는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언어 철학 책입니다. 그래서 그 파니니 아십니까? 혹시 그 인도 시대 그 파니니 그 뭐 약 5천 줄 정도의 문법책을 쓰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파니니부터 촘스키까지의 언어 철학.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부터 중간에 데카르트, 뭐 존 락부 해서 칸트에서 근자에 나오는 그 미국의 촘스키까지 그렇게 그게 사실은 저의 모든 학문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뒤에 보면 언어의 탄생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잠깐 보시면 나오는데 언어의 탄생 뒤에 인간과 언어도 있네요. 언어의 탄생은 꽤 최근 건데 제가 4년 걸렸습니다. 번역하는데 필립 리버만이라는 분이 Uniquely Human Be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왜 유독 인간만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언어 출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팔린대요. 어차피 이래도 안 팔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책을 번역을 한 4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책이 다 뇌에 대한 이게 뇌 이 인간의 뇌. 그래서 의학 지식이 너무 왜냐면 필립 리버만 사람이 음성학자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고생물학까지 그러니까 고대 생물학까지 연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부학까지 그래가지고 뇌, 뼈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용어가 막 나와. 입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뼈가 나오는데 우리 말이 하나도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듭니다. 뼈가 예를 들어서 뭐 북이다. 아까 백이라고 합시다. 가방. 뼈면 내가 야, 그 친구니까 야, 백은 뭐라고 하냐? 백. 뭘 나한테 원해?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가 없다는 거죠, 용어가. 그래서 결국 창피하지만 일본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한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영어처럼 편하게 좀 하는 편인데요. 결국 번역이에요. 그래서 일본 책을 보니까 다 돼 있죠. 근데 해석이 안 돼. 한자는 알겠는데. 무슨 말이 우리 국어, 영어, 수학, 물리 다 일본어 아닙니까? 네, 그 일본 붓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그래서 중국 책을 봐서 중국어를 또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해서 보니까 중국도 또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중국이 컴퓨터를 띠엔나오 다시 얘기해서 전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뇌에다 전기 꽂으면 컴퓨터 됩니까? 그러다 그 일본어는 또 컴퓨터란 뜻이 뭡니까? 연산작용이에요. 컴퓨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우리말 뭐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정말 감히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잠깐 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할 얘기라서 제가 이제 쓴 책이 여기 언어의 탄생이라는 건 요거고요. 그건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안에 파킨슨병 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Why Only Us라고 지금 한 3분의 1 번역했는데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수업에 뇌 이해와 언어학습이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작년에 그 유전 생물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재작년에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 가서. 그래서 뇌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온 애들이 다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이에요. 생물학과. 걔들은 나한테 와서 더 해달래. 그럼 니네 교수한테 물어봐라.
니네 교수 뭐 한다니. 왜냐하면 공대 교수들은 강의를 안 하니까. 이런 강의를 안 해요. 애들은 그 정도 알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공대 교수들은 프로젝트 하기 바쁘잖아요. 특히 뇌과학은. 요새 뇌 그러면 무조건 돈 나오잖아요. 나 융합 들어가면 더 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뇌하고 뭐만 붙이면 돈이 돼. 그럼 저는 왜 안 하느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인문학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뇌 속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뇌에 어떻게 있느냐? 그건 뭐 말 못하죠. 뇌에 있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fMRI라는 기계를 찾았습니다. MRI 아세요? 네. MRI 우리 암 같은 거 할 때 fMRI는 최신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찍는데 보통 한 10몇 장 찍으면 금방 한 몇백만 원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그리고 다 병원에 있잖아. 병원도 다 그거 돌려야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연대가 조금 그거는 하는데 그래서 f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학자가 찍었습니다. 딱 찍었더니 왼쪽에 귀 위쪽에 딱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약을 막 때려 넣어 찍었더니 빨갛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귀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들어야 돼. 귀가 열려야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들어와서 이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전뇌에서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뒤로 한번 가요. 그리고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뇌를 공부해 보면 금방 아는 건데요. 그건 운동이에요, 운동.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뇌졸중이 오잖아요. 그러면 브로카가 죽는 거예요. 브로카가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몸이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건 결국 운동이잖아요. 근데 팔도 운동을 하고 턱도 운동을 하는데 팔은 그냥 운동이에요. 그냥 집어 올리고 주고. 근데 턱은 움직이면 잘 움직이면 천냥빚도 갚아. 팔은 아무리 움직여도 천냥빚 못 갚아. 죽어라 찢어지게 가나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촘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뇌를 얘기하면서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하면서 많이 그 왜곡된 문장들을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뇌가 어디까지 왜곡되지 않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CT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집어넣잖아요. 약을 집어넣고 그 약이 반응하는 그걸 갖고 결국 네거티브한 걸로 해서 우리가 아 얘가 나쁘다 찾아내는 것처럼 촘스키도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런데 후학들이 그 문장이 재밌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문장이 재밌어. 문장을 막 길게 영어로 하면은 뭐 I love John, who love Mary, who love 뭐 뒤에 막 사랑하는 누구의 뭐에 끝없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촘스키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인간과 뇌란 부분이 사라졌어. 데이터만 있어. 그래서 데이터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년 막 하신 분들이죠. 한 10년 낫째 분들이 미국에 그 풀브라이트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로서는 문과 쪽 교수님들이 많이 갔고 우리 그때는 공학보다 문과 쪽이 셌으니까 그래서 문과 쪽 많이 가서 어디로 갔냐면 텍사스 오스틴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싸니까 텍사스 기름 나잖아.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 많이 갔어요. 가서 이 양반들이 보니까 언어학이야. 특히 양동희 교수님 같은 분 여러분 이름 아시겠지만 언어학. 그래서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그것들을 한국에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법이랍시고 설명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문법은 성문종합영어예요. 그렇잖아요. 예, 열면은 뭐 오형식, 뭐 무슨 뭐 그다음 장 탁 넘기면 수동태, 능동태 막 난리스러운데 딱 들여오더니 문법 필요 없다. 변형생성 문법. 그건 문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걸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그쪽으로 다 경도가 된 겁니다. 왜? 그거 하면 이 양반들은 빨리빨리 교수가 됐으니까 후학들을 금방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커서 만드는 과들이 지금 현재 많은 언어학과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대 언어학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건 영문과, 고대 일문과하고 언어학과는 영문과 교수님들이 만들었어요. 김진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일본을 잘하세요. 네이티브처럼. 고대 영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문과의 첫 교수세요. 언어학과의 첫 교수세요.
그리고 뽑으신 분이 이기영 교수님이거든요. 이기영 교수님 뭐 하신 분이냐? 신학하신 분이에요. 라틴어 잘하세요. 그래서 언어학하셨어요. 지금도 의론하세요. 여러분, 라틴어는 말 자체가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이 쓰여진 것. 심지어 라틴어 성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헨리 8세 같은 경우에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라든가 다 찢어 죽였어요. 부관 참수시켜 죽였단 말이죠. 그 정도 라틴어는 성스러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하는 건 언어의 그 자체. 촘스키는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촘스키는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촘스키 얘기하면 무슨 정치학자 정도 얘기해요, 그렇죠? 촘스키가 예를 들어서 불량국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을 비판하고 특히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주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마치 촘스키는 무슨 그 정치의 비평가, 마치 좌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얘기하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중간인지 좌인지 운지 모르겠는데 좌파라는 겁니다. 저는 촘스키 쪽에 있으니까 좌파겠죠, 저도. 그래서 하여튼 좌파.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해요. 특히 월남전 세금 안 내서 막 그 뭡니까 FBI 쫓겨다니시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촘스키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촘스키의 언어학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에 있어서의 언어의 중심점을 찾은 거예요. 과거에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치의 축적이라고 봤던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실험주의 철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 데카르트라든가 뭐 존 락 아시지 않습니까? 뭐 실험주의와 이성주의 철학. 지금도 우리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얘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로 넘어서부터 상당히 그 실험주의, 실증주의적 그런 철학. 우리가 소위 파스티비즘 다시 얘기해서 19세기 넘어와서 많은 사람 주장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건 칸트의 영향도 크죠. 그래서 파스티비즘 넘어와서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과학적인 방식은 이성주의 철학과 소위 실험주의 철학을 보면, 우리 경험주의 철학을 보면 경험주의가 훨씬 더 와서 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시리즘 측면이 거기에 상당히 강하게 묻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란 어찌 보면 경험치의 축적,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 만나고 쭉 사람 만나서 우리가 지금의 언어가 됐다는 거,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게 바로 촘스키 주장했던 인간 중심적인, 다시 인간은 언어라는 것을 어찌 보면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어떤 선천성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문제는 선천성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과학은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찰한 걸 기술합니다. 기술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죠. 분석한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촘스키의 선천성은 일단 관찰이 안 돼. 뇌 얘기를 하는데 마인드, 뇌를 얘기하는데 뇌를 얘기하면 그 당시에 왜 뇌를 얘기 못했느냐? 촘스키 초기 소시르 때만 해도 뇌를 볼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냐 뇌에 대해서. 처음에 깔이라는 사람이 뇌를 얘기할 때 뇌는 부분적이 있다는 것은 찾아냈어요. 부분이 전체가 뭔가 각자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얼른 끌고 갔냐면 뇌의 모양이, 그래서 발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뇌 머리를 만져보면 아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너는 뭐 법률가가 될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다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손금처럼.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치 이지함의 토정비결이 지금 와서는 마치 그 국거리에 굿하는 어떤 행사 그 되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그 읽어보면 토정비결이 얼마나 그 안이 그 논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미냐 그런 것처럼 뇌가 그랬어요. 관찰을 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근자에 20세기에 넘어와서 뇌는 드디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내부 촬영이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엑스레이도 분명치는 않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단 낫죠. 그 다음에 뇌가 이제 발전이 시작한 것이 바로 MRI의 출현입니다. MRI는 뇌과학의 쉽게 어머니예요. 우리는 MRI 그러면 나 간암인가? 나 위암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CT도 거기에 있지만 MRI가 훨씬 더 거기에 효과가 높아요. 나중에 이제 PET라는 거, PET 아십니까? 양전자에서 그것도 양 넣어서, 우리가 요즘에 PET는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 그러면 의사가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CT를 찍어.
예, 암이네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큽니까? MRI 찍어. 예, 그랬더니 크기가 나와. 그랬더니 이거 혹시 퍼졌나? 페트 찍어. 예, 그게 페트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신이에요. 왜냐면 추적. 그래서 뇌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은 페트래요. 비싸. 그리고 나중에 조직 검사예요. 그것도 찔러서 꺼내봐야 돼. 팍 찔러서 꺼내봐. 그리고 현미경으로 이틀 동안 계속 째려봐요. 그러고 나서 암입니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병원 할 만하죠. 최악. 근데 우리가 페트라는 게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기계 덕에 촘스키의 얘기에 어떠한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부터 그런 사진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도 뇌는 의과대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과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의과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뇌는 이뻐. 그래서 그 이쁜 뇌를 다 찍어놓고 어쩌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그리고 암이 있냐 없냐.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뇌에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정말 세종대왕 해례본 같은 거 보면 뇌 얘기는 안 하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리하고 기, 그렇지 않습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 리라는 건 우리 어떤 존재 자체,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세종 대왕자 붙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영국에서 대왕자 붙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알프레드 대왕. 어느 때 시대입니까? 약 영국 역사에서 약 700년에서 750년대 정도에 계셨던 분이에요. 왜 위대한가? 그분은 망해가는 완전히 바이킹에 완전히 영국이 점령을 당할 때 마지막 영국의 그 남쪽에서 들고 일어나 영국 반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사라지는 걸 막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뭐냐? 그래서 대왕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영국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를 시키고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가 라틴어를 공부해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마치 세종대왕이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느냐. 저는 한 20, 30개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도대체 거란어를 모릅니까? 만주어를 모릅니까?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 저는 산스크리트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 하는데 도대체 왜 위대할까? 저는 촘스키랑 비교해 보려고요. 촘스키 같은 경우에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은 갖고 태어났다.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예요. 그러면 갖고 태어났으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결국 거기서 보는 유니버설, 보편성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똑같이 권리를 갖고 있고 남녀는 동등하고 평등하다. 물론 당연한데 왜? 라는 측면을 얘기할 때 촘스키는 그것을 언어의 능력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회의 약자나 강자나 또는 경우에 따라 남녀, 노소 없이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등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부인합니까? 절대적인 지배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부셔야죠. 뭐 어떻게 깨부십니까?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아나키스틱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키즘. 저도 좀 그런 편이죠. 아나키스트가 그때 가면 뭐합니까? 테러리스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왜 미국을 비판하고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정치학자로 보이나? 바로 언어학에서 출발해요.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러시아의 스탈린은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항상 언어학 책을 써요. 언어를 반드시 여러분 김일성의 교시 중에 언어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누굴 따라했느냐? 바로 누굴 따라했냐면 스탈린. 스탈린의 또 그 정신이 마오쩌둥. 거기에도 언어가 엄청나게 나와요. 왜? 문화혁명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에 대한 영어를 외부의 를 한자로 바꾸는 걸 그때 다 바꿨어요.
초기 과학화가 근대화될 때 중국은요. 중국의 문화혁명 이전에는 모든 한자 표현은 다 뭐다? 일본식 한자였습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돼 있죠. 근데 그 혁명이 넘어가면서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어 공부하려면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그런 그 외래어들의 중국식 표현들. TNT, TN나 이런 것들. TNT 같으면 여러분 뭐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우리한테도 굉장히 생소해요. TNC, 전기로 보는 거. TV 아닙니까? 일본은 테레비, 우리도 테레비. 근데 중국은 TNC. 예.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소위 언어에 대한 왜 지도자들이 언어에 그렇게 집중을 했을 것인가? 다시 촘스키로 돌아가면 촘스키의 유니버설리티. 다시 얘기해서 유니버설에서 거기서 나온 그 말이 뭐다? 바로 유니버설 그램. 이때 그램마라는 말은 성문 종합 용어의 그램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태여 끌고 가자면 파니니식의 그램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니니는 누구냐? 인도 시대에 여러분 리그베다. 리그라는 거는 뭡니까? 리그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레오 아십니까? 사자. 여러분 저 산스크리트 말고 저 히어로클립스 상형 문자를 보면 사자가 늘 나오죠. 사자는 레오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렉스란 말, 렉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뭡니까? 공룡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렉스 그 공룡 중에 킹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와 그래서 제가 뭐 얘기다 거기까지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얘기다 그랬죠? 리그베다. 아 리그베다. 예, 그래서 리그베다를 리그베다는 문자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연결해. 마치 우리나라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생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배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리그베다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제는 리그베다를 가르치는데 그 빠니니가 생각하기에 아니 선생님이 경상도에 있다가 선생님이 전라도에 있다가 선생님이 강원도에 있다가 이러면 막 바뀌는 거예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베다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바뀌면 안 되고 불경스러운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그래서 5살부터 그 문법을 배워서 15살까지 약 10년간 문법만 공부해요. 그래서 그게 마스터 되면 그때부터 베다를 암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교식 암송을 뭐라고 합니까? 개송이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법화경이라든가 또는 아함경이라든가 또는 뭐 자바암경도 있습니다만 화엄경은 뭐 예수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법화경 같은 거 보면 뭐라고 하지만 개성을 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촘스키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본연 빠니도 그런 개념 그래서 인간의 중심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게 21세기 화두입니다. 거기서 나온 학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심리학이죠. 사이콜로지. 사이크라는 게 뭡니까? 마인드 아닙니까? 마인드는 어디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마인드는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머릿속은 처음부터 마치 둥지, 그냥 비어있는 둥지, 그러나 능력 있는 둥지, 잠재력이 있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이와 같은 이성과 섭리가 이것은 바로 우주의 섭리가 마치 새가 둥지에 깃들듯이 내려가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미있는 것은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촘스키를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플라톤을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럭크를 중심해서 여러분 뭐 베이컨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소위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로 연결되는 소위 이성주의 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성주의 철학의 기본은 뭡니까? 인간은 이성을 갖고 태어났다. reason.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갖고 태어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환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촘스키식 방식은 우리가 칼티지안식 방식. 칼티지안이라는 말은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촘스키의 핵심을 보였던 것은 언어에 있어서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에 배워가는 것은 아까 경험치도 설명이 되지만 배워가는 데 있어서의 아까 말한
소위 인간이 문장에 대한 부분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잠재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배운 것만 반복하는 거니까. 그 잠재력을 얘기인데 잠재성을 이 언어학에다가 집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시르적 사고방식에 잠재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되지 않는 세계를 전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블룸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블룸필드는 구조주의의 미국화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마당쇠죠. 블룸필드. 안 웃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 마당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정말 데이터를 마당새 같이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언어학은 지금도 그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촘스키 전제, 인간의 마인드. 그리고 마인드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존 서이라는 사람이 근자에 와서 put back human reason, put back human reason into human brain. 인간의 뇌로 다시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는다. 라는 것을 최근에 논문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아까 뭐 우리말 얘기합니다만 그건 하나의 방법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언어라는 것은 과연 인간이 무엇이?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왜? 인간 언어가 있으니까. 그럼 묻습니다. 왜 언어가 만물의 영장임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다 똑같은 지구상의 것은 생명이 있고 나서 죽는 건 똑같은데 왜 인간만이 언어가 있는 건 질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존재들은 과연 언어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사한 게 뭡니까? 바로 돌고래죠. 그래서 돌핀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돌핀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왜 돌핀을 연구하게 되냐면요. 그 필립 리버만에 의하면 희생정신이에요. 협조정신과. 돌핀은요, 약자에 대해서 우리의 동물 세계는 우리가 소위 와일드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와일드하죠. 그래서 소위 그 어떠한 자비심이 없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돌핀은 그 속에서 자비심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처지는 존재를 같이 가고 노력을 하고 이와 같은 생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리버만은 왜 인간에게만 언어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뇌를 계속 연구하다가 뇌를 연구하는데 그 정도의 뇌는 어찌 보면 영장류에도 존재해 비슷한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고릴라가 그것도 암놈이 순놈이 아니고 그거 보면 언어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로켓을 쏠 오늘 개봉하죠 영화 뭐 히든 뭐에서 로켓 쏘는데 숨어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 거기서 그 전에 실험할 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겁이 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무슨 또 영화 있죠? 원숭이가 사람처럼 막 진화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보냈던 원숭이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근데 침팬지는 인간하고 멀어요. 살아있는 채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냥 씹어먹는 존재는 아닌 존재는 인간이 가장 거기서 멀어. 우리 회도 좀 먹지만 그래도 펄떡펄떡 뛰는 거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펄떡 튀는 거를 막 찢어 먹고 이런 것들 뭐 가공 안 해 먹는 거 이게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인데 인간의 가장 유사한 게 고릴라가 거기에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타잔을 누가 키워줍니까? 고릴라가 키워주죠. 예전엔 침팬지 아니에요. 치타, 침팬지가 아니고요. 타잔을 우리 요즘 타잔 영화 보셨어요? 네. 디즈니에서 만들었죠 만화로. 디즈니 만화는 거기에 언어학자가 정말 10대 명이 달라붙습니다. 디즈니 만화는 언어학의 총화예요. 왜냐하면 입모양, 음성적인 거, 그리고 거기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표현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문법이 갈까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드림워크 슈렉 나오는 건 한숨이치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디즈니는 대단한 만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타잔을 보면 누가 키웁니까? 바로 고릴라가 키워요. 그것도 고릴라 암 여자 쪽에서 키워요. 암놈이라고 부르기 좀 못하죠. 거기서는 엄마니까. 그래서 사실 훈련시킨 존재가 세라. 이름이 세라예요. 그래서 훈련시켰어요. 몇 개? 600단어를 했어요. 600단어. 대단하죠. 몇 년 만에? 수년 만에. 근데 애가 우리 태어난 애는 한 3살 4살 되면 몇 단어 할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깜짝깜짝 놀래죠. 놀래잖아요. 그죠? 키워보시면 알잖아. 우리 애 천재 같지 않아요? 저 천재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기쁘잖아. 예, 제가 늘 우리 학생 얘기합니다. 자식 나서 그러거든. 그냥 기뻐만 해라.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아인슈타인 될 거야. 전혀 아니다. 촘스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촘스키로 돌아가서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능력.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몇 번 있습니다만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번역한 제일 앞에 부분을 제가 그냥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생물학 용어야. 그래서 어렵죠. 예, 뭐 유전과학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나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촘스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마인드를 얘기하고 마인드의 부분은 결국 뇌에 있는데 왜 뇌를 얘기 안 했는가? 촘스키가 아까 얘기한 초기에 1950년대 뇌를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2000년 후부터 뇌가 서서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촘스키의 논문이 2005년도 넘어간 다음부터의 모든 논문은 바로 뇌과학자들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이 결과물이 Why Only Us. 그리고 그걸 좀 더 언어학적으로 쓴 게 바로 뭐다? 같은 해에 나온 거예요. 같은 해에 나온 게 바로 What kinds of creature are we?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이거는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누가 재빨리 했어. 정말. 네, 제가 스티븐 핑커의 그 Language Instinct, 언어의 본능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것도 번역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재빨리 했어요. 근데 하나 위로받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상 가장 월스트한 최악의 번역하면 그 책이 뽑혀. 네, 그래서 늘 항상 위로를 받아요. 내가 했으면 중간에 갔을 텐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가 하는 게 더 맞죠. 예, 그래서 왜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벌써 시간이 금방. 그래서 처음에 촘스키가 마인드를 밖에 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의 그 마치 그 시각, 마인드는 모양을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할까요? 네모나게 보는 게 좋죠. 예? 정사각형. 우리는 정사각 보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마인드. 그리고 약간 좀 필요하면 직사각형. 그래서 뭐예요? 인풋 아웃풋. 이해됐습니까? 인풋 아웃풋.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에서 블랙박스. 사람이 비행기입니까? 사람이 비행기냐고요. 블랙박스가 뭡니까? 색깔이 블랙박스 색깔도 블랙도 아니더구만. 예, 블랙박스라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불렀어요. 예, 안에 알 수가 없다. 근데 인풋이면 아웃풋이 있더라.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에 그렇게 있다. 근데 그건 마치 작용 반작용 같아요. 우리가 스키너 아시죠? 스키너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 작용 반작용. 여러분입니까? 종땡 밥 주고 종땡 밥 주고 종만 땡 주르르 침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 귤 먹고 귤만 보이면 침 쭉 나와. 신맛이 떠올라서 조금만 더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인간은 그런 경험치의 축적이 되죠. 근데 그것이 모든 언어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촘스키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면 문자의 생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험치 축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용 문자, 제가 상용 문자를 공부해 보면 제가 좀 읽을 줄 알거든요. 혼자서 했죠. 일본 책 보고 했습니다. 일본 책은 많아요. 그렇게 해보면 상용 문자는 처음에 모든 문자는 그림입니다. 맞죠? 그림이에요. 그림에서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개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위해서 문자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용 문자에도 보면 모양이 기능하는 게 있지만 모양은 그거지만 소리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자예요. 눈 모양. 눈 아시죠? 눈.
스타게이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면 거기에 라가 돼. 눈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라는 우리가 눈이란 뜻이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나중에 알 발음으로 쓰여요. 한자 같은 경우에 부수, 물수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물과 상관없어도 물수변이 붙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와 같은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 그게 문자에서도 창의적인 변화. 근데 그게 소리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의미적인 측면을 가.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하게 경치 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예. 저는 가끔 훈민정음을 늘 볼 때마다 늘 볼 때마다 피읍이 제일 신기해요. 피읍. 왜냐? 여러분 기역, 쌍기역, 기역은 우리가 소리에 우리가 가장 핵심 소리 아닙니까? 기본 소리고요. 그것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위로가. 그래서 선 하나 붙여. 맞죠? 그리고 그게 소리가 돼지면 어떻게? 돼인 건 우리가 마치 간장 이런 거 뭐 음식 껄쭉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옆에 갔어. 그래서 돼지고 무거워지는 건 수평. 우리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원리죠. 그리고 열받으면 어떻게? 뚜껑 열리죠. 예, 그리고 영어도 피싱이야. 위로 김이 팍팍팍 나는. 그래서 키우. 그렇죠. 맞죠? 예, 미음 같은 그리고 우리가 니은, 디귿, 티읕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우리가 목구멍 소리 지금 없었습니다만 이응은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긋고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음, 피읍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쌍미음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네, 그래서 이 네이절 사운드, 이 콧소리에 대해서는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때 안 가봐서 여쭤보고 싶은데 왜 피읍을 그따위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죄송하지만 쌍비읍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읍은 그게 어떻게 그냥 위에 하나 얹으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피읍이 가장 신기해요. 사실은 늘 볼 때마다 피읍이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읽는 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기역이라고 안 읽었어요. 그냥 아소리예요. 아우. 알잖아요. 여러분 국악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 불러서 18세기, 19세기 최소 그죠? 그렇죠. 그때 와서 기역 그래서 한자로 그 기자에다 역할 엮고 그 역자 있잖아요.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옷은 어떻게 써? 옷이 없잖아 한자에. 그래서 옷 이자를 동그라미 해놓고 훈을 읽게요. 맞죠? 네, 다 읽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보면 제가 맹자를 워낙 좋아해서 맹자를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를 공부하니까 한자 읽기가 좋더라고요. 다른 책 읽기가. 그래서 그 보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문자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도 촘스키의 부분과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촘스키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나온 영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은 이제 내렸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라이버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말은 컨택트. 보셨나요? 예, 컨택트. 옛날 영화 조디 퍼스터니까 콘택트야. 그것도 웃겨. 근데 미안하니까 컨택트로 바꿨어. 어라이버예요. 그 영화의 핵심 뭡니까? 뱅크스라는 학자가 뭡니까? 문자가 그림으로부터 지금의 추상적인 문자로 소위 심볼에서 사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더 신기한 건 인터스텔라를 사람들이 많이 본 거야. 그건 물리학의 최고치예요. 웜 시어리 같은 거는 진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여러분 또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이런 걸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블랙홀 이론 같은 경우. 예, 그런데 그걸 왜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시가 너무 좋아요. 그 노인 학자가 그 부르짖 죽는 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레이지, 분노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문학적인 측면을 봤는데 사람들은 아버지와 딸의 사랑, 그 인터스텔라 그런 스토리 아니거든요. 어쨌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촘스키로 다시 돌아오면 촘스키는 바로 인간의 마인드를 바꿔놓고 갔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네모나게 봤어요. 네, 네모나게 봤습니다. 네모나게 보고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되나요? 네. 모든 것은 정영기라는 분이
저 누구죠? 저 우리나라의 주역과 정역이 있죠. 예, 정역. 정역은 주역을 똑바로 세운 거 아닙니까? 주역은 약간 우리 지구처럼 삐딱하잖아요. 정역은 똑바로 세우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한글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이 공간이 28개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8개는 뭡니까? 28소, 28별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바라가 몇 번 울립니까? 28번 치죠. 저녁에 문 닫을 때, 대문 닫을 때, 동대문 닫을 때. 그래서 각자의 별자리를 잠을 지운다. 그리고 세종 28년, 글자 28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도 읽어봤는데 저희 그 중문과의 공재석 교수님이 주역에 굉장히 전공하셔서 가서 좀 배웠는데요. 한 2달 배우니까 그건 out of my boundary 같더라고요. 오셔야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촘스키로 돌아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밖으로 놓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내었던 모델이 비슷해, 그죠? 네, 억지로 치지 않고 갖다 붙이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은 소리로 나오고 의미로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하나의 인간의 언어의 능력을 형상화 시킨다면 이 모양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글에 써있는 바로 표준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준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과거에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탑다운식으로. 그렇죠? 위에서. 왜냐하면 이거 보면 우리가 탑다운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마인드가. 촘스키는 밖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들어야 말이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짧은 지식으로 그 법화경을 좀 읽어보니까 화성유품이라는 게 있던데 쫓아오던 이 많은 신도들이 너무 힘들어. 좋은 곳으로 가려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께서 아름다운 공간을 잠시 만들어줘.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지우고 자 가자. 그래서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삼국지에 조조가 유비한테 제망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대를 데려갈 때 야 절로 넘어가면 아주 탐실한 과일나무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제망매가 사자성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어쨌든 촘스키는 이것을 인간의 머리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갈까요? 네모나잖아. 들어갑니까? 우리 머리가 네모났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형상적으로도 안 들어가고 개념적으로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넣기 위해서 없애요. 틀을, 이거 프레임이죠? 틀, 그 주조하는 거 없애요. 이거 언제 만들었느냐? 1980년대에 만들었어요. 1957년도, 60년도에 에스펙트를 만들어서 인간의 마인드는 밖에 있다. 이런 모양이다. 뭐 밖에 있다는 아니야. 이런 모양이다. 그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야, 그 안의 모양은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 근데 1990년도에 얘를 다시 마인드를 제 위치로 돌려내는 얘가 안 들어가.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느냐? 이때 여기까지는 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룰이라고 불러요. 룰. 규칙. 그 규칙의 개념은 아까 파니니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파니니가 왜 규칙을 가리킵니까? 진정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요. 뭘 합니까? 그래서 두 개의 원칙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문장은 처음에 일단 합쳐야 돼. 합쳐. 그죠?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덩어리 나오는 걸 우리가 경우에 따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는 건 뭐라고 그러냐라고 해서 그 초기에는 합치는 거를 우리가 소위 PS 룰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냥 말하려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문장답게 하려고 move 알파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 뭐든지 움직여라. 이건요 자연의 여기부터 자연과학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뭐든지 움직여라. 뭐든지 움직여.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건 우리가 그리스 철학과 모든 건 흐르는 거 아닙니까? 너는 다시 똑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흐르는데 무조건 흐르면 안 돼. 흐르는 건 좋은데 야 얘들은 되고 안 되고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소위 뭡니까? 컨스트레이트라는 개념을 합니다. 뭐야? 제약. 왜? 이게 이거 하고 얘를 거쳐야 우리가 하는 말이 된다. 그러면 묻는 말이 사람이 선생님 이상하네요. 아니 한국어, 일본어는 동사가 끝에 있는데 영어는 왜 중간에 있어요? 그 독일어는 왜 중간에 있다 보니 다 뒤로 돌려요? 그렇잖아요. would have P, would have done 이런 건 영어는 중간에 있는데 독일어는 would만 놔두고 뒤로 다 돌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컨스트레이트에다 뭘 집어넣어요? 바로 쉽게면 패러미터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패러다임, 패러미터, 패러다임. 그래서 언어마다 패러다임이 있다. 우리 인간이 마치 계문, 강목, 과속종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죠? 네. 계문, 강목, 과속 이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피시스란 말이 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개 있는 애들 맞죠? 그렇잖아요. 팔에서 날개로 갔든 안 갔든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뇌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됐죠? 얘들은 왜? 얘들은 틀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뇌는 끝없이 움직여. 잘 때도 움직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임. 그 움직임을 얘를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눕는 건 좋은데 뇌 자체에 있어서의 생리학적인 측면이 없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이 뇌의 구조, 신경 구조, 뉴런의 구조가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는 집어넣은 뇌가 보니까 얘가 이물질이야. 그래서 촘스키가 생물과학자들하고 논문을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개념이 merge예요. 이거 어떻게 번역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결합, 병합, 합병, 이번 합침, 뭐 우리 물론 뭐라고 해요? 하나와 하나를 합쳐서 또 하나가 되기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리고 컨스트레이트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이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는 몇 가지의 단어를 써요. 뭐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엣지니 뭐니 뭐 페이스란 말을 일단 집어넣어요. 페이스는 일종의 하나의 영역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인간의 뇌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우리가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뇌도 하나의 페이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들. 왜냐하면 신경 구조가 그래요. 자, 신경이 발끝에서 아야! 그리고 뇌에 오면 그게 한 신경이 아니라 신경이 하나 있다가 중간에 시냅스 아시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고 그게 막 화학물질이 나와서 또 받아들여요. 그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찍자마자 아야 그러잖아요. 거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복잡한 화학 과정이 여러분 신경을요 하늘 퉁 여러분 저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퉁 치면 꽃이 파랗게 쫙 변했다가 다 색깔이 돌아오잖아요. 신경이 그런 겁니다. 저는 카메론 감독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바타 핵심 뭡니까? 모든 식물은 신경 구조로 뇌처럼 하나의 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죠. 하나의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필립 리버만은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이 이전에 생물학을 보면서 인간에 있어서 왜 이러한 뇌 구조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일까 해서 뭐라고 이 언어는 너무도 엄청난 정신 능력의 결과물이다. 말로 설명이 안 돼. 너무너무 엄청나. 어떻게 설명하나? 라고 하다가 마지막 장에
달라이라마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뭐야 이게? 뭐냐면 희생. 인간은 희생은 동물도 해요. 얘를 매출하기 어떡합니까? 여우가 오면 암놈이 도망가. 그러면 여우가 암놈 잡아먹으면 새끼들은 살아. 그런 희생은 인간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포유류나 있어요. 포유계통. 물고기 희생하는 거 보셨어요? 물고기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입에다 넣고 키워주는 애는 있어요. 이렇게 입에 담았다가 나눠있지만 그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그 희생이 아니라 종교적인 깨달음의 희생. 하고 대오각성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오각성. 각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enlightenment. 영어에서는 그거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걸 나중에 그 칸트는 그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걸 일종의 하나의 계몽. 근데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오각성. 달라이라마. 그렇죠. 달라이라마 심지어 어떻게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영혼으로 가. 그 달라이라마 찾아러 다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이와 같은 개념을 하면서 인간의 이와 같은 숭고한 어떠한 희생정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언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고 결론을 줘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쭉 가. 파킨슨 다 나오다가 달라이라마. 왜 그럴까요? 예, 웃음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 결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어망창망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면 서양 사람들은 뭐 외웁니까? Our Father in Heaven. 맞죠? 뭐 외우겠습니까? 사도성경 외우진 않겠지. 그냥 주기도문 먼저 외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화에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 말이에요. 이지엄 선생님 그 스토리 하나 있죠. 어느 여자가 호랑이, 우리가 그 호랑이에 잡혀갈 팔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걔를 구해주려고 이지엄 선생이 거기다가 저 사람한테 그 소위 뭐라고 그래 무슨 암호문 같이 읽게 주문. 그러면 그래서 읽는데 호랑이가 두 번 기둥을 뿌둑 꽉 물어서 기둥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중에 호랑이가 이지엄 선생이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런데 두 군데 틀렸어. 그러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문에 두 군데 틀려서 기둥을 물었다 대신. 이건 뭐냐면 언어가 곧 주문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맞죠? 성경책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경책이 곧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도 성경 쓰면 어떡할까요? 서양 저 드라큘라가 갑자기 으아 그럴까요? 십자가? 성경책 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휴거 아세요? 휴거? 휴거 다 올라간다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철저히 믿으셨어요. 그 회 수업을 안 하셔. 애들한테 야 휴거야. 학기만 없어. 중간고사 없어. 선택받게 노력해. 그리고 차가 그 당시에 프라이드인데 프라이드가 성경책을 다 이렇게 한 페이지 찢어서 다 붙이셨어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죠. 그래서 휴거 다음날 그리고 집에 안 가세요. 거기에 그 침낭 주무세요. 휴거 다음날 제가 진짜예요.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휴거 다음날 부총장님이 거기 그 보직 교수가 무슨 죄야? 보직 교수하고 다 거기 앞에서 이제 아침이잖아요. 네, 아침에 8시인가 그 연구실 앞에 가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할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네가 얘기해. 그래서 누가 얘기할게요? 수희가 있어. 역시 수희는 어디나 용감해. 열쇠가 있잖아. 그래서 열쇠를 꽂기 전에 부총장님 이기서 선생님이세요. 이기서 부총장님이 물으셨어요. 이제 홍길동이면 홍 교수 계셔? 안에서 네. 여자예요? 네.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학문적 업적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종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리버만의 종교적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황당한 얘기는 아닌 거죠. 촘스키는 좀 무신론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첨스키 아버지는 유명한 히브리학자예요. 유대인이죠. 주이십니다. 첨스키는 유대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라크의 그때 후세인보다 먼저 죽이고 싶어했던 존재였어요. 엄청 비판했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선민이야? 선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왜? 조직을 부인하는 사람이, 종교적 조직도 믿음이지 거기에 교황이 왜 있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아나키스틱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유니버설 브레머.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언어에 대해서 공통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거기서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소위 두드러짐과 안 두드러짐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 조직 자체는 그 조직 자체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의 조직의 운영이 곧 엄청난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너희는 왜 안 하느냐. 그게 촘스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인간에 집어넣어서, 이 멀지는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바로 뇌에서 RNA, DNA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DNA 정보에 의해서 RNA가 우리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포, 그렇잖아요. 염색체 세포가 합치고, 그래서 그게 합치고 체세포가 합치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막 태어난 애의 체세포 숫자와 나의 체세포 숫자는 숫자가 다르다 같다? 막 태어난 애의 체세포의 숫자와 나의 체세포의 숫자는 다르다 같다? 같다. 체세포의 크기만 다르다. 유니버설하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모든 동물은 목뼈가 7개다. 기린도 7개, 돼지도 7개, 목이 안 보이는 사람도 7개, 물에 사는 포유 동물인 고래도 7개. 멀지 됐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원리. 그러니까 인간만에게 존재하는 특수한 능력이면은 분명하지만, 이 존재 자체에 있어서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수한 것이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에게 호통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닭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멀지의 개념을 봅니다. 신텍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지금 불행합니다. 그리고 의문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음성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의미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다 광고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혜태 사이다 이런 거 만들어. 촘스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보고 갑자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으로 가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보편성,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속에서의 생명체로서의 이러한 작용이죠. 작용이 있어서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결국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제네시스에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은 피조물조만죠. 이해됐습니까? 무엇을 먹을 때까지? 선악과 먹을 때까지. 그래서 요즘에 영화 어세신이라는 영화 보시면 왜 두 패가 왜 싸웁니까? 선악과 찾으려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신에게 덤비려고 하는 DNA가 거기에 숨겨져 있고 DNA가 나와요. 신이 그때 DNA 학자야. DNA는요 신비합니다. 인간에게 DNA 언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FOXP2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쳤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 가게를 30년 이상 연구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DNA 조사를 다 해봤더니 뭐가 하나 부족해.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부족해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찾아주니까 보니까 그래서 걔 이름을 F4XP 팍스 아니에요. F4XP2 우리 옛날 가수 이름 세스 아니잖아. SES잖아. 그쵸? F4XP2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야 만세! 드디어 네 촘스키 와! 촘스키는 안 기뻐했습니다. 그게 DNA에 그렇게 있다는 거 설마 이거보다는 훨씬 더 핵심적일 거다. 어쨌든 찾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DNA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무슨 사단이 벌어졌느냐 알고 봤더니 얘가 휘파람새에 있어. 휘파람새를 보니까 새를 연구해 보니까 소리와 소리를 학습을 해. 사람이 아이가 엄마와 소리 학습하는 것처럼. 남미에 가니까 쥐에도 있네. 쥐가 노래를 불러. 찍찍이 아니고 노래를 불러. 남미에 있는 쥐에 온두라스 쪽에. 그래서 아메리칸 사이언스에 FXP2는 다 조사해봤더니 여러 개 있어. 원숭이에도 있어. 근데 그건 원숭이류가 아닌 마치 쪽제비 같은 원숭이 있잖아요. 날다람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돌이 있으려면 좀 침팬지나 아니면 좀 고릴라에 있든가. 없어 걔들은. 그래서 찾았지만 어때요? 예. 아직도 스테일. 그러나 DNA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 DNA를 통해서 우리가 뇌가 커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맞지 않습니까? 예. 뇌는 인간의 뇌는 몇 배 컸습니까? 선사시대에 보면 3배 컸습니다. 몇 배 컸다고요? 3배. 네. 인간의 뇌는 3배로 컸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졌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시인보다 똑똑한 거 맞습니까? 루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블 세비지. 세비지에 노블을 붙였어요. 노블 현대인은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마치 빈 도화지 같다. 그렇죠.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블로로사.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촘스키는 빈 도화지는 아니에요. 뭔가 갖고 태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들 촘스키의 개념은 아까 말한 대로 더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과학적인 그 이야기를 쭉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신경 조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우리가 5개가 있는 거 맞을 거죠. 오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은 모든 감각의 정보의 80에서 90%를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이 청각입니다.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하는 작용은 시각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 본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부터 증명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촘스키는 그와 같은 것에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촘스키는 언어의 능력을 할 때 초기에 이와 같은 시각 얘기 전에 언어학적 내에서 초기에 어디다 비유했느냐? 아이들이 눈을 갖고 태어나는데 언어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왜 금방 왜 언어가 안 되느냐? 그건 마치 눈을 갖고 태어나서 금방 못 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눈을 갖고 태어나고 눈을 뜨지 못 보지만 빛이라는 게 자꾸 자극을 해서 결국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다. 눈에다 비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제 일맥상통이 되시죠. 촘스키는 이미 1960년도에 2000년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학자인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촘스키를 얘기하면서 야 그건 뭐야? 뭐 언어 다 왜곡시키고 한국 특히 국어학하는 뭐 영어학하는 뭐 이런 분들 보면 아 그 문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이상한 이 영어도 다 망쳐놓고 저런 문장 누가 써?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마치 그 의학자가 병원균을 집어넣어서 얘가 병이 걸리나 안 걸리나 그 미친놈 아닙니까? 천연두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야 요만큼 넣으면 걸리고 이만큼 넣으니까 뭐 괜찮고 마루타 아닙니까? 마루타. 똑같은 방식이에요. 언어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에요. 촘스키에게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그런 핵심 부분을 접근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징검다리 같은 거.
징검다리 모양이 어때요? 넓적할 수도 있고 약간 세모날 수도 있고 둥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너는 왜 네 징검다리는 세모났고 여기 징검다리는 왜 모양이 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우리가 조금 포인트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촘스키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머지의 개념은 정말 이거는 생물학의 개념입니다. 지구상에 있어서의 생물의 창생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머지 아닙니까? 진흙을. 진흙을 어떻게 만드세요? 진흙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진흙을 이렇게 눈싸움 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빚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뿅. 예, 머지의 개념은 창생의 원리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제네시스를 보면 그래서 촘스키는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 1960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촘스키의 1993년 논문 미니멀리스트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면서 2010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2011년, 12년, 13년부터는 촘스키의 모든 논문은 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그래. 촘스키 떠났어 이제. 언어 끝. 라고 얘기하면 나무 싶지. 그죠? 언어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본 겁니다. 위대한 학자들은 바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이태계 선생의 그 글을 읽어보거나 보면 진짜 먼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율곡의 10만 양등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긴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30년 정도는 그들에겐 눈 깜짝할 새요. 한 친구가 저승 가서 물어봤대요. 신한테. 신이시여 당신에게 10,000년 얼마입니까? 눈 깜짝할 새이지 뭐.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1,000,000 달러 얼마입니까? 푼돈이야. 그랬더니 시 웃으면서 푼돈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시께서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그러셨대요. 그 학자들한테 우리들의 말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둥지에 있는 참새들이 새는 입을 많이 벌린 놈일수록 먹이를 더 준다면서요. 그리고 왜 입을 많이 벌리느냐? 배가 고파서 입을 더 벌린다면서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이 입을 많이 벌릴수록 배가 고파야지 학문적으로. 그래야 촘스키가 많이 넣어주겠죠. 그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촘스키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 세계 촘스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욕심이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나 이런 거 보면 끝없는 욕심을 가진 분이죠. 우주를 다 담아도 차지 않는 그런 욕심 아닙니까? 그릇이 워낙 방대하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촘스키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그렇게 우리의 관점으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학회에서 작년에 코넬 대학을 갔다 와서 코넬 대학에서 이제 쭉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언어학과 지금 언어학과 다 문 닫았어요. 미국도. 코넬 대학은 그래도 남아 있는 그래도 그 대학이 무너지면 끝이지 뭐. 예.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죠. 그들의 어떤 박들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디징이라는 그 여교수인데 유태인 출신인데 정말 저는 인간이 똑똑하다는 게 뭔가를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전기 충격기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이렇게 그 치안이 오면 이렇게 치킨 누르면 지직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거 비트만 교수라고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고 포스닥을 하는데 고대를 왔어요. 올 때가 서울대 있다가 그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온바인딩이라는 촘스키 이론을 나하고 고대 지금 근무하는 정태규 교수한테 가르쳤습니다. 네, 그때 영어로 전 온바인딩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많은 그 신텍스의 책들이 좀 많은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김선홍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촘스키 학회를 만들면서 저보고 이제 한번 와서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촘스키 학회에 그냥 위대한 촘스키 이건 맞습니다. 위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위대한가? 위대한 세종대왕 위대한 건 맞습니다. 왜 위대한가? 둘 다 인간은 유니버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그 주장의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심플한 개념 속에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실현화시킨 사람. 그래서 세종대왕은 글자를 창제했고 그리고 촘스키는 생물학적인 창생의 원리 머지를 우리한테 소개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하면 스티븐 핑커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랭귀지 인스팅트, 언어의 본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왜 그 책이 미국에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언어학 책인데 당시에 2년 이상을 베스트셀러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제가 요즘에 늘 하는 공부하는 것은 뭐 잠깐 질문 이전에 뇌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때 아무도 뇌를 안 가르쳐줘서 결국은 근데 뭐 유튜브 정도 갖고 뇌 이해하는 것 같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의과 책을 보는데 의과 책은 보면 그냥 뇌에 다 부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뇌간이 뭐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 할 필요 없. 제가 뭐 뇌를 열어서 수술할 것도 아니고 뇌를 열면 뭐 하겠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마치 금달걀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 됐습니까? 창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냄새밖에 안 나고. 예, 뇌를 가르는 건 그런 거예요. MRI로 빨갛게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와, 어쩌라. 왜 거기가 왜 빨간데? 빨간 거의 내부의 모양이 뭔데? Not yet.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언어학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물학 공부해야죠. 그래서 오늘 나온 학문이 뭡니까? Biolinguistics. Biolinguistics. 젠킨스라는 사람이 2010년도쯤인가 쓴 책이에요. Biolinguistics.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젠킨스. 그래서 그 아주 성경 같은 책입니다. 말이 좀 웃음해요. 성경 책보다 아주 핵심서입니다. 그리고 촘스키에 있어서의 자기의 이론에 있어서의 언어 전체를 총망라해서 이론의 어떤 타당성을 보여준 건 뭐다? 그게 바로 Sound Pattern of English. 우리가 일명 SPE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2만원 두께 6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제 자랑하면 저는 그 책 50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제가 대학원을 198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사서 밑줄 친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꼭 불경이 있는 것 같아요. 불경 성경 볼 것 같아요. 여시아문 뭐라고 그럽니까? 여시아문. 자 이제 이와 같노라. 내가 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촘스키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부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법화경을 보니까. 근데 법화경을 제가 그래서 한 4년 공부해 봤는데 아직 too far. 그리고 한글은 맨날 보는데도 여전히 어메이징. 쌍기역은 늘 항상 안고 싶은, 그러니까 안고 자고 싶은 글자예요. 자고 내 가슴 안에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죠? 내게 아니니까. 히읗이란 글자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역, 주역, 우리 교회가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머지의 개념, 합치면 우리 한자 우리 한글이 뭡니까? 머지죠. 맞죠? 세 개만 합치면 이건 송나라 시대 남송 때 정초가 한 말입니다. 모든 한자는 뭡니까? 맞죠? 모든 한자의 원리입니다. 성리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은 뭡니까? 성리학의 개념이죠. 천지인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리, 리의 핵심. 그 다음에 기억력은 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가 있으니까 쌍기역과 키읔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가 머지 아닙니까? 그래서 머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종대왕은 촘스키 머리에 있는 것 같아. 하다 보면 뭐야? 저분은 만들었네? 그런데 그걸 업문이라고 부르는 빌어먹을 놈들은 뭡니까? 거기다 격자선?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 창문? 일본이 글자가 그게 글자입니까? 그건 문자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개족보 글자예요. 진짜 치방 표현하면. 저는 일본 글자 얘기하면 화가 나요. 무슨 문자입니까 그게? 한자 정리한 게. 초소는요. 에도 시대에 만들었다가 간단했다 지금 다시 복잡해지는 추세의 글자입니다.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아이오에오 안 외워지잖아. 애들 못 외워. 그 모양 그 모양이니까. 아랍 글자보다 더 헷갈려. 차라리 가게국이고 아이오에 카타카나가 낫지. 근데 애들은 카타카나 안 배워. 다 히라가나로 가르치니까. 이, 아, 야, 열 무지하게 받았어. 3개. 야! 열 엄청 받았어. N승. N은 제로부터 무한대. 그리고 x의 제곱에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이게 적분 아닙니까? 적분의 개념 아닙니까? 네. 한글에는 미분도 있고 적분. 미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턴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원을 모든 것에 뉴턴의 기본 뭡니까? 점과 점, 선.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선이 있어. 우주는 다 빙빙 돌아다녔어. 직선이 도리어 드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한대, 소위 인피니티, 무한정의 개념을 통해서 뭘 만들까? 미분의 개념을 만들. 그래서 원의 거리도 미분화시켜서 거리를 똑같이 계산하죠. 맞죠? 그게 미분 아닙니까? 그 미분에 쌓이는 각각의 그 값어치를 더해서 적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분이 뭐 했습니까? 사과는 떨어진다. 멀지죠. 우주의 원리는 멀지. 떨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심력, 원심력. 됐습니까? 이건 누가 다 한 겁니까? 촘스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왜 위대하다?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그 속에는 역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문학도 있고 훈민정음 해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의 소리, 가을의 소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듯이. 기억니은 디귿리을은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촘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소위 촘스키가 왜 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핵심은 뇌이고 뇌를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도 뇌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자신의 이론을 뇌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탄력성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룰이라는 개념보다는 룰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 개념에서 좀 프린시플, 원리의 개념으로 마치 그렇게 왜 옮겨오고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가 그 상식적인 의식을 토대로 한 행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언어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의 한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는 명제 속에서 그 언어를 그 뇌와 연관시키고 나아가 생물학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한글의 훈민정음의 우수성으로 귀결시킨 선생님 강연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당장 좀 가서 선생님 번역하시고 쓰신 책을 좀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그 뒤에 여러 선생님들 또 질문하시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텐데 좀 휴식의 자리 시간을 마련하고 또 다음 토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회 잘 보내.